사람들은 흔히 여자의 직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뭐 내가 한마디 해주지. 가끔은 그 직감이 소름 끼치게 명확할 수 있다는 거야. 특히 몇 달 동안 가슴속에서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는 말이지. 하지만 내가 그 소리를 들었을까? 천만에 나는 좋은 아내, 바보 같은 아내였다. 남편이 그 주에만 4번째로 야근한다고 말했을 때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주는 그런 착한 여자였다. 나는 우리가 함께 골랐던 킹사이즈 침대에 큰 대자로 뻗어 있었다. 그건 우리가 강남 현대백화점 가구점에서 골랐던 침대였는데 당시 판매원은 뻔뻔하게도 우리가 이 위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거라고 말했었다. 그래, 뭐 알고 보니 내 남편 민준이는 추억을 만들고 있었지. 물론 나와 함께는 아니었지만 나는 막 잠이 들랑말랑한 몽롱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때 샤워기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오늘만 2번째 샤워였다. 민준이가 결벽증가는 거리가 먼 남자라는 걸 생각하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가 더럽다는 건 아니지만 그는 중요한 약속 없으면 이틀에 1번 샤워하는 타입의 남자였다. 그런데 하루에 2번 샤워라니. 내 잠재의식은 그 사실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다. 물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을 때 무언가 내 눈에 들어왔다. 화장대 의자에 놓인 그의 지갑. 나는 남편의 지갑을 뒤지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하지만 뭔가 눈에 거슬렸고 나는 그것을 꺼내 스탠드 불빛에 비춰보았다. 길이 10cm 정도의 은색 튜브. 마치 애플이 개인용 윤활제 사업에 뛰어들었다면 만들었을 법한 미니멀한 디자인이었다. 온통 일본어로 뒤덮여 있었다. 은색 튜브 위에 굵고 검은 글씨. 처음 든 생각은 의료용품이었다. 어쩌면 그가 말하기 부끄러운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다. 남성 건강 문제는 복잡할 수 있고 민준이는 불편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카메라를 켜고 텍스트를 스캔했다. 뭐라고 써져 있는지 궁금해하며 팝하고 번역기를 켰다. 번역 결과가 화면에 뜨자 나는 혈액의 온도가 10도는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프리미엄 여성용 퍼스널 윤활제. 여성용 윤활제? 남성용도 커플용도 아닌 여성용? 그리고 새 것도 아니었다. 튜브는 절반쯤 비어 있었고 자주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다. 나는 그것을 손 안에서 돌려보았다. 내 머리는 눈앞의 물건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내 직감은 이미 3걸음 앞서 나가고 있었다. 남편은 나를 위해 이런 물건을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젠장, 우리는 일반 윤활제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절대로 우리 침실 활동을 위해 그가 사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튜브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러다 문득 내 시선이 그의 노트북으로 향했다. 그가 아까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하다가 책상 위에 무심코 놓아둔 것이었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깔끔하게 정리된 바탕화면이 보였다. 모든 폴더에는 업무 자료, 가족 사진, 게임 같은 평범한 이름이 붙어 있었다. 잠깐 게임? 민준이가 게임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모든 여가 시간을 회사 일에 쏟아부으며 출장을 일주일에 4번이나 가는 남자가 노트북에 게임 폴더를 만들었다고? 그건 마치 비건인 친구가 몰래 햄버거를 숨겨둔 걸 발견한 것과 같았다. 내 손이 떨리며 그 폴더를 클릭했다.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앱이 하나 있었다. 의도적으로 평범하게 디자인된 아이콘을 가진 어떤 종류의 메시지 플랫폼. 나는 앱을 열었다. 채팅 기록이 로딩되었고 맨 위에는 미나라는 이름의 사람과의 대화가 있었다. 프로필 사진은 그냥 실루엣이었지만 메시지들. 젠장, 그 메시지들. 목요일에 보는 거 못 기다리겠어. 오늘 밤에 만나. 와이프 약 먹여서 재우고 나와. 그거 가져와. 은색 그거 그게 있으면 훨씬 좋거든. 내 아내가 절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해줄게. 나는 위로 스크롤했다. 시야의 가장자리가 흐려지면서 몇 주간의 메시지들이 드러났다. 내가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던 노골적인 사진들. 그리고 지금 내 손바닥에 놓인 바로 그 브랜드의 윤활제에 대한 언급까지. 나는 명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사무실에서의 모든 야근, 친구들과의 모든 약속, 여보, 오늘 너무 피곤해라고 했던 모든 밤. 그 모든 것이 전부 거짓말이었다. 샤워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민준이가 아무 걱정도 없는 사람처럼 트로트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그가 방금 일본산 윤활제 반쯤 쓴 튜브 하나와 가짜 게임 폴더에 숨겨진 비밀 채팅 앱으로 우리 결혼 생활 전체를 날려버리지 않은 것처럼. 나는 다시 튜브를, 그리고 메시지를, 다시 튜브를 쳐다보았다.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대신 내가 가진 줄도 몰랐던 명료함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가 잡동사니 서랍을 열고 지난달에 집수리 프로젝트를 위해 사둔 공업용 강력 순간 접착제 튜브를 꺼냈다. 만약 민준이가 비싼 외제 윤활제로 장난을 치고 싶다면
그럼 나는 그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해줄 생각이었다. 마침내 샤워 소리가 멈췄다. 나는 부엌에서 나의 작은 미술공예 프로젝트를 막 끝마쳤다. 이름하여 잊지 못할 추억의 윤활제 아니 접착제.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맨발이 우리 집 원목 바닥을 타박타박 가로지르는 소리에 심장이 뛰었다. 나는 급히 침대로 돌아가 마치 결혼 복수의 성배라도 되는 양 그 조작된 일본산 사랑의 젤 튜브를 꽉 쥐었다. 이제 손은 더 안정적이었다. 이상한 일이지. 남편의 비밀스러운 불륜을 발견하면 더 떨려야 정상일 텐데 더 차분해지다니. 하지만 계획이 있다는 것, 설령 완전히 미친 계획일지라도 그것은 여자의 영혼에 어떤 선명한 집중력을 가져다 준다. 자기야, 그가 말했다. 피곤해 보이네. 그는 가식적으로 말했다. 아니, 이젠 가식적으로 들렸다. 내가 피곤해 보인다고?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응, 힘든 하루였어 라고 대답했다. 그는 부엌으로 타박타박 걸어갔다. 몇 분 후 그는 우유 한 잔을 들고 돌아와 마치 선물이라도 주듯이 나에게 내밀었다. 이거 마셔. 그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잠자는데 도움이 될 거야. 내일을 위해 푹 자야지. 헌신적인 배우자란 아내에게 약을 먹여 재운 뒤 과외 활동을 하러 몰래 빠져나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지. 나는 잔을 받아들고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는 내 수면 스케줄에 대해 너무나 진심으로, 너무나 걱정스러워 보였다. 내가 몰랐다면 그가 정말로 내 안녕을 걱정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잘 알았다. 그렇지 않은가? 고마워, 여보. 나는 작은 한 모금을 마시며 말했다. 맛은 평범했다. 하지만 내가 우유에 탄 수면제가 무슨 맛인지 전문가도 아니니까. 졸피뎀일 수도, 그냥 감기약일 수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평소 내 불면증에 대해 쥐똥만큼도 신경 쓰지 않던 그가 갑자기 내 잠을 걱정한다는 사실. 그래. 그건 지독하게 의심스러웠다. 나는 우유를 마시는 척하고는 고마운 미소를 지으며 침대 옆 협탁에 내려놓았다. 그는 아내를 정말로 걱정하는 듯한 사랑스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게 정말 나를 미치게 하는 부분이었다. 그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미나라는 영과 놀아날 계획을 세우면서도 그런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볼 수 있다는 것. 마치 내가 곧 배신당할 아내가 아니라는 듯이 그는 내 옆에 누웠다. 이제는 그저 내 남편의 껍데기를 쓴 낯선 사람 옆에 누워있는 기분이었다. 잘 자 좋은 꿈 꿔. 그가 중얼거리며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나를 재우고 미나라는 영과 밤새 칼로리를 태울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 생각하며 나는 잠든 척 연기를 해야 했다. 다음 1시간은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긴 60분이었을 것이다. 몇 분마다 나는 작은 콧고리 소리를 내거나 자세를 바꾸며 완전히 약에 취한 아내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그는 치밀했다. 그건 인정해줘야겠다. 그는 꼬박 1시간을 기다렸다가 움직였다. 아마도 그가 나에게 먹인 약이 효과를 발휘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가면서 매트리스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을 볼 수 있을 만큼만 한쪽 눈을 살짝 떴다. 그는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보통 우리 기념일 저녁 식사를 위해 아껴두던 멋진 정장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고 있었는데 특별한 날에나 할 법한 정성을 들여 젤을 바르고 있었다. 정확히 새벽 12시 45분 나는 우리 집 현관문이 부드럽게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복도 밖에서 희미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옆집에서도 벽을 통해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그에게 정확히 20초를 주었다.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기에는 부족한 시간. 그리고 나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가운을 걸치고 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복도는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었지만 엘리베이터 근처 저 멀리 끝에 있는 그들을 볼 수 있었다. 민준이는 벽에 기대어 있었고 키가 작은 어떤 여자가 그의 얼굴 양옆에 손을 얹고 마치 그가 지구상의 마지막 남자인 것처럼 키스하고 있었다. 멀리서도 나는 그녀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키가 작고 날씬하며 아마 나보다 10살은 어릴 것이다. 그래. 인연이 미나였다. 내 남편이 15년의 결혼 생활을 내던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여자. 나는 그녀가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에 민준이가 웃었다. 그리고 그들은 계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아마 그녀의 집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차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계단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을 내렸다. 나는 그들을 따라갈 것이다. 새벽 1시에 당신의 아파트 건물 안에서 바람 피우는 남편을 뒤쫓는 것에 대해 한마디 해주지. 그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이 된 것과 같다. 주연은 바로 나 자신의 개인적인 지옥을 맨 앞줄에서 관람하게 될 멍청한 아내. 나는 마치 싸구려 사립탐정처럼 복도를 살금살금 걸어갔다. 그들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계단 바깥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걸었다. B-15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은 우리 주차 공간에서 정확히 3칸 떨어진 곳이었다.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 여자가 바로 우리 차 옆에 주차하고 있었다니. 나는 B-15 옆 기둥에 몸을 바싹 붙였다. 예산이 너무 빠듯해서 실제 세트장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던 저예산 스릴러 영화의 등장인물이 된 기분이었다. 당신이 바로 내 옆에 주차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 미나가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흥분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게 더 재밌잖아, 안 그래? 이건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깊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부탁한 거 가져왔어? 미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물론이지. 당신이 좋아하는 거 가져왔지. 민준이 대답했다. 그 좋은 거. 내가 특별히 개조한 일본산 윤활제 튜브. 이제는 우주왕복선도 붙일 수 있을 법한 공업용 접착제가 되어버린 그 윤활제. 나는 큰 소리로 웃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이어서 누군가 튜브를 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그들이 주차장을 통해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완벽해. 내가 이렇게 준비해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 친구. 나는 생각했다. 오늘 밤 그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넌 상상도 못할걸. 목소리는 희미해졌지만 나는 여전히 전반적인 톤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장난스럽고 유혹적이며 그들이 생각하기에 또 다른 성공적인 불륜의 밤이 될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듣기 위해 기둥에 귀를 더 세게 눌렀다. 한편으로는 차를 박차고 들어가 그들을 마주하고 싶었다. 그들의 작은 비밀이 탄로났을 때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 그 튜브의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교체했던 나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다려보고 싶었다. 차는 몇 분 동안 조용했다. 아마 그들이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나는 민준이가 그 차 안에서 자기 바로 위층에 사는 유부녀를 꼬드기고 심지어 그녀의 물품까지 챙겨온 것에 대해 스스로 꽤나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때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아파 자기야. 이게 뭐야, 왜 이래? 뭐야? 민준이의 목소리 날카롭고 혼란스러웠다. 잠깐 뭔가 이상해. 미나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드는 첫 공포의 음을 들을 수 있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거야? 민준이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젠장. 나한테 뭘 바른 거야? 항상 쓰던 거랑 똑같은 거야. 은색 튜브. 당신이 좋아하는 일본 브랜드. 글쎄, 뭔가 잘못됐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 젠장. 우리 붙었어. 바로 그거였다. 내가 기다려온 순간 2명의 바람둥이가 그들의 열정적인 밤이 의료 응급 상황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닫는 달콤한 소리. 나는 사이코패스처럼 희죽거리며 기둥에 얼굴을 대고 그들의 공포가 고조되는 것을 들었다. 당기지마, 아프다고. 미나가 소리 질렀다. 더 나빠지잖아. 어떻게 안 당겨? 우리 말 그대로 붙어버렸다고. 그럴 리 없어. 이건 윤활제지. 접착제가 아니야. 다음 몇 분은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코미디 쇼를 듣는 것 같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시도했다. 물, 비누, 심지어 차에서 찾은 핸드크림까지.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공업용 강력 순간 접착제는 그것이 설계된 목적, 즉 두 표면 사이에 영구적인 결합을 만드는 일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었다. 하필 그 표면들은 우연히도 내 바람 피운 남편과 그의 여자친구였다.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해. 민준이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과 당황함으로 팽팽했다. 누구한테 전화해? 뭐라고 말해야 하는데? 모르겠어. 의사? 119? 구급대? 맙소사. 이거 너무 굴욕적이야. 자신들을 분리하려는 점점 더 필사적인 시도를 약 40분간 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패배를 인정했다. 나는 민준이가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 네, 119죠? 구급차가 필요합니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좀 붙어버려서요. 나는 그것이 내가 자리를 뜰 신호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서 숨어 있고 싶지는 않았다. 그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어색한 일이 될 테니까. 하지만 계단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목욕 가운을 입고 내 아파트로 터벅터벅 걸어 올라가면서 지하주차장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공포의 소리를 들으며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일에 가장 위대한 신의 개입을 목격한 것 같은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파트로 다시 슬금슬금 들어가
현관문 바로 옆 복도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은 쇼를 관람하기에 완벽한 조망 지점이었다.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재미있는 의료 응급 상황을 맨 앞줄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순식간에 공포에서 전면적인 위기 상황으로 격상되었다. 이제 주차장을 통해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절박해졌다. 이거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소리 지르지 마. 미나가 쏘아붙였다. 하지만 그녀의 속삭임조차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릴 만큼 컸다. 이웃들이 듣겠어. 이웃들은 분명히 듣고 보고 아마도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것이다. 지금은 2024년이고 더 이상 사적인 것은 없으니까. 특히 포르노적인 미술공예 프로젝트처럼 두 명의 나체인 사람이 접착제로 붙어버린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주차장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네, 저희가 응급 상황으로 전화했는데요. 지하 주차장 B-15입니다. 그리고 제발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약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이어서 무거운 발소리와 장비가 복도를 따라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여러 목소리가 들렸는데 모두 의료 종사자들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구급대원이 말하고 있었다. 두 분이 붙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고였어요. 민준이가 재빨리 말했다. 저희가 사용했던 제품에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제품이었죠? 구급대원이 물었다. 나는 구급대원의 목소리에서 간신히 웃음을 억누르면서 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별의별 것을 다 봤겠지만 이건 분명히 그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술집에서 이야기할 만한 일화가 될 것이다. 개인용 윤활제요. 미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뻔했다. 일본 브랜드예요. 전에도 문제없이 사용했었는데. 부인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주시고 그게 어떤 제품인지 제가 좀 봐야겠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나는 구급대원이 내 작품을 검사할 때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했다. 튜브는 밖에서 보면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였다. 똑같은 은색 케이스, 똑같은 일본어 글자, 똑같은 전문가용 포장. 사랑의 묘약에서 영구 접착제로 업그레이드된 것은 내용물뿐이었다. 선생님, 이런 말씀드리기 유감입니다만 이건 더 이상 윤활제가 아닙니다. 이건 공업용 접착제입니다. 누군가 내용물을 바꿔치기 했네요. 그럴 리 없어요. 민준이 말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글쎄요. 두 분이 오늘 밤 건축자재로 실험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 이걸 분명히 손댄 겁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함께 꼼짝도 못하면서 누가 그들의 작은 비밀에 대해 알 수 있었을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거의 불쌍하게 느껴졌다. 병원으로 모셔야겠습니다. 구급대원이 계속 말했다. 이런 종류의 접착제는 저절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분리하려면 특수 장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냥 뭐랄까 어떤 종류의 용해제를 사용할 수는 없나요? 미나가 필사적으로 물었다. 부인, 이 물질은 금속을 콘크리트에 붙이도록 설계된 겁니다. 비누와 물로는 절대 안 떨어져요. 영구적인 손상을 피하려면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영구적인 손상, 그 말들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것이다. 저들을 어떻게 위층으로 올리죠? 다른 목소리가 물었다. 이 상태로는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갈 수 없잖아요. 들것을 사용해서 함께 이송해야 할 겁니다. 좀 어색하겠네요. 두 분 모두 가능한 가만히 계시도록 노력해주세요. 수석 구급대원이 말했다. 어떤 움직임이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트로 덮어드리고 들것을 실어서 응급실로 이송하겠습니다. 사생활은요? 민준이가 물었다. 복도에 사람들이 있을 텐데 카메라를 든 이웃들도요. 선생님, 걱정하시는 건 이해합니다만 지금 당장 우리의 우선순위는 선생님들께 의료 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생활은 글쎄요. 현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다려온 순간이 왔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왔고 시트는 모든 것을 덮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았고 나는 매우 이상한 각도로 노출된 두 쌍의 다리를 엿볼 수 있었다. 그들 뒤에는 소동에 이끌려 나온 이웃들의 작은 무리가 따라왔다. 302호 박 아주머니는 당연히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다. 502호 대학생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명백히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 심지어 1층의 까칠한 김할아버지도 무슨 소란인지 보려고 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건물은 방금 목격한 것을 논의하는 이웃들의 흥분된 잡담으로 시끄러웠다. 나는 몇 분 더 기다렸다가 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갔다. 정신없는 밤이네요. 그렇죠?
박 아주머니가 여전히 휴대폰을 든 채 말했다. 무슨 일 있었는지 보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최고의 혼란스러운 이유 표정을 지었다. 사이렌 소리는 들었는데 자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두 사람이 어떻게 붙어버렸대요? 그녀가 가십거리로 눈을 빛내며 말했다. 들것에 실려서 둘 다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어요. 붙었다고요? 어떻게? 그녀가 공모자처럼 몸을 기울였다. 제가 듣기로는 그들이 친밀한 관계였는데 사용하던 어떤 제품에 문제가 생겼대요. 나는 적절히 충격받은 소리를 내고 집 안으로 돌아와 와인 한 잔을 따랐다. 나는 다음날 아침 우리 집 식탁에 앉아 평범한 아내처럼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경이었으니 그들은 대략 9시간 동안 병원에 있었던 셈이다. 응급의학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의료 경험이었을 것이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마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발견할지 두려워하는 것처럼, 아니면 아마도 모든 걸음이 깨진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들어왔고 그의 머리는 엉망이었다. 어젯밤에 그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모습은 어디로 가고,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으며 눈 밑에 다크서클은 그를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각 걸음이 고통인 것처럼 어정거리고 있었다. 다리는 약간 벌어져 있었는데 이는 앞으로 앉는 것이 상당한 모험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미나를 유혹하기 위해 입었던 그 멋진 검은 정장은 주름지고 병원용 소독제로 보이는 것에 얼룩져 있었다. 좋은 아침 여보. 나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밤은 어땠어? 꽤 늦게 들어왔네. 나 회사에 긴급 상황이 있었어. 고객위기 상황. 처리하느라 늦게까지 있어야 했어. 긴급 상황. 고객위기 상황. 그가 틀린 말은 아니었다. 분명히 긴급 상황이 있었고 그것이 분명히 위기를 만들었으니까 안 됐네. 나는 마침내 최고의 걱정스러운 아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엄청 피곤해 보이네. 그리고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데. 다쳤어? 그의 얼굴 표정은 걸작이었다. 나 사무실에서 계단에서 넘어졌어. 허리를 삐끗했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그렇지. 초강력 접착제 사건 이후에 연인과 외과적으로 분리된 것을 묘사하는 한 가지 방법이긴 했다. 비록 실행력은 부족했지만 그의 창의력에는 감탄해야 했다. 안 돼. 병원에는 가봤어? 검사 받아봐야 할 텐데. 갔었어. 그가 재빨리 말했다. 아니, 그러니까 응급실에 갔었어. 그냥 염자라고 하더라. 진통제 좀 처방해줬어. 그는 이제 침실 쪽으로 절뚝거리며 가고 있었다. 아마도 그 정장을 벗고 의료용 소독제 냄새가 나지 않는 옷으로 갈아입고 싶어 안달이 났을 것이다. 사실 나 좀 누워야 할 것 같아. 민준이가 재빨리 말했다. 진통제 때문에 어지러워. 그는 내가 만지자 움찔했지만 피곤한 척 넘기려고 했다. 민준이는 신음소리를 내며 소파에 쓰러졌다. 물론이지 여보. 나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말했다. 당신은 그냥 쉬어. 내가 모든 걸 처리할게. 나는 그날 오후 내내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연기했다. 나는 민준이에게 베개를 가져다 주고 온도 조절기를 맞추고 20분마다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으며 남편의 미스터리한 업무 관련 부상을 가장 걱정하는 여자처럼 행동했다. 그는 있는 대로 그 상황을 이용하고 있었다. 물론 모든 움직임에는 움찔거림이 동반되었다. 자세를 바꿀 때마다 극적인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직접 쳐다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마다 애처롭게 낑낑거리고 있었다. 나 뭐 좀 먹어야 할 것 같아. 그가 오후 4시경에 말했다. 물론이지, 자기야. 나는 이미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다. 내가 특별한 걸 만들어줄게. 당신은 그냥 쉬어. 특별한 건 말이지. 나는 그가 현관문을 어정거리며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 식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김치찌개로 시작했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김치찌개가 아니었다. 나도 보통 사람만큼 마늘을 좋아하지만 이건 목적이 있는 마늘이었다. 보통 레시피라면 2쪽을 쓸 곳에 나는 10쪽 정도를 사용했다. 그리고 마늘가루, 마늘소금, 그리고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흑마늘도 좀 넣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매운 갈비찜이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었다. 냄새가 굉장한데 민준이 거실로 나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 애처로운 상처 입은 톤을 유지하고 있었다. 뭐 만드는 거야? 그냥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 좀. 나는 모든 것을 5성급 레스토랑이나 어울릴 법한 접시에 담으며 희죽거리며 대답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서 특별한 걸 좀 해주고 싶었어. 스트레스? 그렇지. 연인과 외과적으로 분리되는 것만큼 스트레스 레벨을 높이는 것도 없지. 나는 고급 냅킨과 우리가 아껴 쓰는 은식기까지 완벽하게 갖춘 식탁을 차려나왔다. 와. 민준이가 식탁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다. 이거 정말 대단해 보여.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 없었는데. 전혀 고생 아니야. 나는 테이블 위에 음식을 놓으며
그를 안심시켰다. 자기가 매운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알잖아. 그리고 당신이 겪은 밤을 생각하면 위로 음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았어. 그게 내 계획의 묘미였다. 민준이는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했다.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그는 대부분의 사람을 우유를 찾아 뛰게 만들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찌개에 첫 숟가락을 떠먹었고 나는 공을 들인 연구자처럼 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아주 잠깐 동안 그의 표정은 순수한 감탄이었다. 찌개는 완벽하게 끓어 있었고 맛은 복잡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었으며 다른 상황이었다면 진정으로 훌륭한 식사였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열기가 덮쳤다. 그것은 그의 눈이 살짝 커지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이어서 씹는 것을 멈추고 물을 찾았다. 하지만 그는 이제 발을 담갔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가면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갇혔다. 이거 정말 맛있다. 그가 물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그의 움직임은 평범하기에는 너무 빨랐다. 아주 풍미가 깊네. 풍미가 깊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마늘은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우리 아파트가 쾌적한 24도로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정말로 결정타를 날린 것은 매운 갈비찜이었다. 그는 한 입 베어 물었고 나는 그의 온몸이 마치 전기 충격기로 맞은 것처럼 긴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 그리고 내가 인간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흥미로운 녹색빛으로 변했다. 나 물 좀 더 줘. 물 더? 나는 이미 그의 잔을 채워주며 친절하게 물었다. 좀 맵네 말하며 그는 세 번째 물잔 전체를 비웠다. 나 좀 누워야 할 것 같아. 그가 힘없이 말했다. 물론이지. 나는 온갖 걱정과 동정을 담아 말했다. 좀 쉬는 게 좋겠어. 여긴 내가 치울게.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일어나려고 했고 지뢰밭을 걷는 남자처럼 침실로 어정거리며 걸어갔다. 모든 걸음이 고통스러워 보였고 나는 미소를 참기 위해 입술 안쪽을 깨물어야 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휴대폰이 진동하며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것을 들었다. 병원에서 일하는 내 친구 수진이에게서 온 것이었다. 야, 너 어젯밤 응급실에 들어온 케이스 믿지 못할걸. 섹스하다가 접착제로 붙은 사람들 분리하려고 전문가까지 불러야 했어.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웃겼다. 진짜? 나는 답장했다. 말도 안 돼. 미쳤네. 그 사람들 괜찮대? 육체적으로는 결국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남자는 분리 부위에 감염이 생겼어. 여자는 집에 갔는데 한동안은 불편할 거래. 나는 부엌 정리를 마치고 다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우리 약장 안 아스피린과 반창고 뒤에 숨겨진 회복 연고 튜브가 있었다. 민준이가 앞으로 며칠 동안 필요할 만한 것이었다. 그것은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치유를 촉진하도록 설계된 완전히 순수해 보이는 제품이었다. 그것은 또한 그의 회복 과정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지옥으로 바꿀 무언가로 대체될 예정이었다. 나는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싱크대에 비우고 튜브를 캡사이신 크림으로 다시 채웠다. 관절염 통증 치료에 사용하는 것. 그것은 원래 연고와 똑같이 보였다. 나는 튜브를 원래 있던 곳에 정확히 다시 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6시경 죽은 사람도 깨울 만한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냥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발 날 죽여줘라고 바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원초적인 비명이었다. 비명은 우리 집 욕실에서 들려왔고 나는 이미 1시간 전부터 침대에 누워 민준이가 회복 연고를 바르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대감은 나를 미치게 할 정도였다. 젠장. 그가 비명을 질렀고 나는 욕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마도 그가 자신을 치유해야 할 것이 자신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연고 튜브가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을 것이다. 나는 정확히 10초를 주었다. 그리고 나서 침대에서 뛰어내려 걱정 많은 아내처럼 욕실로 달려갔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나는 잠긴 문을 통해 소리쳤다. 약에 문제가 있어. 그가 과호흡하는 듯한 소리 사이로 헐떡였다. 타는 것 같아. 맙소사 타는 것 같아. 아니 모르겠어. 물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그는 아마 크림을 씻어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여보, 문 열어. 내가 도와줄게. 문이 활짝 열리자 민준이는 몸을 구부리고 지옥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의 절박함으로 자신에게 물을 끼얹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빨갛고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머리는 흠뻑 젖어 있었고 내가 그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 있었다면 가슴이 아팠을 작은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멈출 수가 없어. 그가 흐느꼈다. 타는 게 멈추지 않아. 저 튜브에 뭔가 문제가 있어. 나는 바닥에 떨어진 튜브를 보았다. 내 작품이 욕실 타일 위에 흩어져 있었다. 이상하네. 이거 당신이 항상 쓰는 연고 아니야? 다 필요 없고 나 그냥 병원에 가야겠어. 나는 그의 떨리는 어깨에 수건을 둘러주며 말했다. 그래, 어서 병원에 가자. 나는 헌신적인 아내의 모든 부드러움을 담아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건 우리가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병원으로 가는 길은 고통의 교향곡이었다. 민준이는 조수석에 제대로 앉을 수 없었다. 그는 반쯤 눕고 반쯤 웅크리며 타는 듯한 고통을 악화시키지 않는 자세를 찾으려고 했다. 도로의 모든 요철은 그를 새로운 고통의 파도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그는 문손잡이를 너무 세게 쥐어서 내가 그걸 뽑아버릴까봐 걱정될 정도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계속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만 한다면. 하지만 그 정도의 자기인식은 지금 그의 능력 밖이었다. 우리는 응급실 입구에 차를 세웠다. 그가 12시간도 채 안 되어 그의 연인에게 포르노적인 샴쌍둥이처럼 붙은 채로 실려 나왔던 바로 그곳. 분류간호사는 민준이의 상태를 한번 보고 즉시 그를 개인실로 격상시켰다. 단골 고객이 되는 것에는 확실히 이점이 있었다. 분리 절차를 감독했던 바로 그 의사인 김 원장님이 들어왔다. 이민준 씨, 그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이렇게 빨리 다시 오셨네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민준이는 연고 타는 듯한 통증, 자신이 겪고 있는 반응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다. 김 원장님은 수년간 의료 미스터리를 다뤄온 데서 오는 그런 전문적인 인내심으로 들었지만 나는 그가 그를 진찰하면서 그의 눈에 걱정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정도의 염증은 심각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어제의 시술로 인한 조직 손상의 화학적 화상으로 보이는 것이 더해져 잠재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화학적 화상? 그 말들은 또다시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사용한 연고에 대해 확실하신가요? 그가 물었다. 왜냐하면 이 반응은 캡사이신이나 유사한 자극제에 노출되었을 때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혼란스러워 보였는데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의 회복용품으로 화학 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니 이해할 만했다. 항상 쓰던 연고를 썼어요. 그가 힘없이 말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김 원장님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손상 정도와 감염 위험을 고려할 때 저는 수술적 개입을 권장합니다. 괴사가 시작되기 전에 영향을 받은 조직을 제거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유감스럽지만 그렇습니다. 어제의 외상과 오늘의 화학적 노출의 조합이 보수적인 치료로는 충분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손상된 조직을 절제하고 적절한 치유를 위한 최상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원장님께서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동의서가 들어왔고 나는 민준이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서명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울고 있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지난 24시간 동안의 사건들로 인해 자신의 몸이 영구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깨달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복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나는 완벽하게 걱정하는 아내를 연기하며 물었다. 최소 몇 주가 걸릴 겁니다. 김 원장님이 대답했다. 그리고 영구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일부 감각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구적인 변화, 일부 감각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문구들을 나중을 위해 마음속에 저장해 두었다. 수술은 3시간이 걸렸고 김 원장님이 나와 이야기하러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손상된 조직을 모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절제 범위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광범위한 추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영구적인 기능적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나는 헌신적인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 것처럼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링거를 꽂고 자신의 불륜의 직접적인 결과로 몸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에서 회복 중인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바람 피운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기로 결정했다. 나는 아침 내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최종 마무리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준비된 서류들이었다. 모든 조항, 모든 규정, 모든 법적 책략은 민준이가 우리 결혼 생활에서 그가 받아 마땅한 것을 정확히 가지고 떠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서류는 서류 봉투에 깔끔하게 넣어져 있었고 나는 사람들로 가득한 병실을 지나 병원 복도를 걸었다. 347호실은 개인실이었는데 내가 특별히 요청하고 사비로 지불한 것이었다. 나는 민준이가 그의 인생 최악의 대화가 될 것에 대비해 사생활을 갖기를 원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다른 환자들을 방해하지 않고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 필요한 종류의 사생활. 내가 들어갔을 때 그는 깨어 있었다. 베개에 기대어 있었고 지난 이틀 동안 15년은 늙어 보였다. 김 원장님에 따르면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은 길고 불편한 과정이 될 것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영구적으로 불편할 것이다. 왔네. 그가 힘없이 말했다. 언제 오나 궁금했어. 간호사들이 면회 시간은 10시부터라고 하던데 차가 엄청 막혔어. 나는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몸은 좀 어때? 트럭에 치인 것 같아. 그러고 나서 트럭이 후진해서 다시 치고 간 기분이야. 그는 살짝 몸을 움직이며 움찔했다. 의사 선생님이 하루 이틀 더 여기 있어야 한대. 그리고 집에서 몇 주 동안 회복해야 하고. 몇 주 동안의 회복. 그건 낙관적인 생각이었다. 김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해준 바로는 그의 회복은 몇 주 동안 쉬는 것 이상의 것을 포함할 것이었다. 우리는 그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영구적인 변화, 계속되는 병원 진료, 그리고 그의 선택을 매일 상기시켜줄 종류의 합병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말인데 나는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게 뭐야? 이혼 서류야. 나는 피자를 배달하는 사람의 무심한 태도로 그의 침대 옆 이동식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으며 말했다. 서명해야 해. 뒤따른 침묵은 너무나 완벽해서 링거 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초를 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각 방울은 민준이의 뇌가 내가 방금 한 말을 처리하려고 애쓰는 또 다른 순간을 표시했다. 뭐, 이혼 서류.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치며 반복했다. 꽤 간단한 내용이야. 당신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 내가 집, 차, 저축, 투자 다 가져가. 우리 딸은 내가 전적으로 양육하고. 이해할 수 없어. 왜? 지금 나 병원에 있잖아. 방금 수술했단 말이야. 글쎄, 그게 바로 요점 아니겠어? 나는 의자에 다시 앉아 마치 그의 인생의 완전한 파괴 대신 주말 계획을 논의하는 것처럼 다리를 꼬았다. 있지? 나 미나에 대해 알아. 불륜에 대해서도 알아. 호텔방 메시지. 당신이 과외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해온 그 은색 일본산 윤활제 튜브에 대해서도 알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너무나 빨리 사라져서 나는 그가 기절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입은 몇 번 열렸다 닫혔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공기를 찾아 헐떡이는 물고기처럼 보였다. 당신이 나한테 약 먹여서 몰래 만남을 즐기러 나갔던 것도 알아. 게임 폴더에 숨겨진 암호화된 메시지 앱에 대해서도 알아. 미나가 지하주차장 B-15에 주차한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어젯밤 의료 응급 상황이 당신이 주장했던 업무 관련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 각각의 폭로는 그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꽂혔다. 나는 실제로 그가 마치 누군가 그의 존재 전체에서 서서히 공기를 빼는 것처럼 쪼그라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떻게? 그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 서류에 서명하고 당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내 인생에서 꺼져주는 거야. 그는 몸을 바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의 현재 의료 상황을 고려하면 실수였다. 그 움직임은 그의 얼굴에 고통의 파도를 보냈고 그것은 거의 입장료만큼의 가치가 있었다. 이럴 순 없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렇게는 안 돼. 내가 다치고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는. 다치고 취약하다고? 나는 웃었고 그 웃음은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어둡게 나왔다. 웃기는군. 당신은 내 등 뒤에서 몰래 돌아다닐 때 결정을 내릴 능력이 충분했어. 호텔 미팅을 계획하고 다른 여자에게 윤활제를 바를 능력이 충분했지. 하지만 이제 결과가 따르니 갑자기 너무 다치고 취약해서 마주할 수 없다고? 그건 아무 의미도 없었어. 그가 말했다. 나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미나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그냥 육체적인 거였어. 실수였어. 실수? 실수가 뭔지 알아? 실수는 집에 오는 길에 우유 사는 걸 잊어버리는 거야. 실수는 치과 예약을 이중으로 잡는 거지. 당신이 한 건 몇 달에 걸쳐 일련의 의도적인 선택을 한 거야. 각각은 당신을 사랑했던 여자의 신뢰를 배신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지. 눈물은 이제 자유롭게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는 사람들이 조용히 울려고 할 때 내는 그 작은 딸꾹질 소리를 내고 있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나는 그를 동정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이 아니었다. 제발. 그가 속삭였다. 우리 이거 극복할 수 있어. 상담받을 수도 있고 바로잡기 위해 뭐든지 할게. 뭐든지.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불륜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어? 당신이 그녀과 함께 있는 동안 내가 혼자 보낸 밤들을 돌려줄 수 있어? 거짓말, 기만,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의 완전한 파괴를 되돌릴 수 있냐고? 그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나는 그를 멈추기 위해 손을 들었다. 왜냐면 당신이 그중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면, 그리고 우리 둘 다 당신이 할 수 없다는 걸 안다면 극복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정리만 있을 뿐이야. 나는 일어나서 서류를 그의 침대 쪽으로 더 가까이 옮겼다. 서명해, 여보. 이게 끝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이게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 약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그는 한참 동안 서류를 쳐다보다가 희망일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담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우리 딸은, 당신은 아빠한테서 딸을 떼어놓을 수 없어. 이걸 봐.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당신과 미나가 같은 들것에 실려 건물 밖으로 나가는 영상이 있어. 당신 메시지 기록 스크린샷도 있고 당신의 약물 사용 증거도 있어. 아, 그래. 그 우유 검사해봤어. 졸피뎀이더라. 혹시 궁금해할까봐. 그의 얼굴은 다시 하얗게 질렸지만 이번에는 진정한 두려움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어떤 양육권 다툼이든 당신의 판단력, 생활 방식,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많은 불편한 질문들을 포함하게 될 거야. 정말 그 길을 가고 싶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잡고 반으로 찢었다. 아무것도 서명 안 해. 그가 말했다. 그리고 이혼하고 싶어? 좋아. 하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신이 모든 걸 가져가게 두진 않을 거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내가 그렇게 말하길 바랐어. 그건 뭔데? 플랜 B야. 내가 제안하는 관대한 합의에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정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법정에서는 이 모든 것이 공개 기록이 돼. 불륜, 당신의 의료 응급 상황의 정황, 약물 사용, 모든 것. 정말 그걸 원해? 그는 두 번째 서류 뭉치를 쳐다보았고 나는 그가 완전히 엿됐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을 볼 수 있었다. 빠져나갈 길도, 교묘한 법적 책략도, 마지막 순간의 구조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혹독한 결과의 현실뿐이었다. 하지만 우아하게 패배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 그는 웃기 시작했다. 행복한 웃음이 아니라 정신이 마침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내는 그런 부서지고 히스테리적인 웃음. 그것은 낄낄거림으로 시작해서 병실벽에 메아리치는 본격적인 웃음소리로 커졌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당신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몰라. 똑똑히 들어. 미나는 어디 안 가. 우리가 이혼하더라도 당신이 모든 걸 가져가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거기 있을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어. 정말 그녀가 처음이었다고 생각해? 정말 이게 어떤 고립된 사건이었다고 생각해? 그 말들은 내 뺨을 때리는 것 같았지만 나는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다른 사람들? 오, 자기야. 그가 말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순수한 독이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걸. 미나는 그냥 가장 최근이었고 가장 편리했을 뿐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 아주 많았지. 그는 제정신이 아닌 듯 웃으며 자기의 과거 불륜을 자랑하듯 떠들어댔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말들을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곧 이혼하게 될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301호 박 아주머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 평소에는 자기 고양이들이 평범한 짓을 하는 걸 녹화하며 시간을 보내던 그 여인이 어떻게든 전체 구급차 장면을 포착해냈다. 그 영상은 구급대원들의 초기 혼란부터 더 큰 들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민준이와 미나가 어떤 포르노 조각상처럼 실려 나가는 마지막 장면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가장 좋은 점은 그들 둘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상들은 틱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영상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면서도 바이럴이 되기에 충분한 이야기를 담은 세심하게 만들어진 캡션과 함께 업로드되었다.